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자료를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엄정 신속 대응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원과 관련해 부산대병원이 요청이 있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도 논란입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이란의 추모식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가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재의결하자는 국민의힘과 서두르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사이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본회의 통과 직후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정부는 이르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이송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동행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의혹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진행될 재의결도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시점까지 재의결을 미뤄 여당 탈락자들이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의결 통과를 위해선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9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20명 정도만 이탈하면 되는 겁니다.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폐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점은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오면은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법안 상정에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인 만큼 재의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길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이 수술 사흘 만에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치료 경과를 알렸습니다. 수술을 마친 이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고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2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하면서 합병증 등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혈관 재건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가 직접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대표 왼쪽 목에 1.4cm 자상이 있었고 목 내부 정맥둘레의 60%가 손상돼 꿰매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설명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혼상이나 감염 그리고 혈관 수술한 부위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술 당일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회복돼 동의를 받은 만큼 이제야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물만 마시던 이 대표가 어제 점심부터 병원에서 제공하는 미음을 먹기 시작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의지도 강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합병증이 없더라도 2주 정도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공청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인재 영입 등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예정됐던 인재 영입 발표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한편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때 헬기를 탄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민주당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두 병원 사이 진실 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피습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는 민주당 설명에 더해 서울대병원 측은 목 부위 부상이 치명적이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부산대병원 측은 먼저 전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수술 준비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 요청에 이례적으로 이송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당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님하고 다 같이 계셨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이제 서울대병원 가겠다. 헬기 이송도 논란입니다. 응급 의료 헬기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한 환자 의료기관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요청하고 동승하면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위중한 환자도 헬기를 못 타는 경우가 많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산대에서 갈 수 있었던 건데 왜 헬기를 타고 가냐 이거죠. 보호자가 원하면은 헬기 타고 가면 되는 거냐 이거죠. 소방청 측은 의전 서열 등을 고려한 이송 등의 매뉴얼은 없다면서도 의료진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5.18 정신이 우리 헌법에 수록되면 헌법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고 우리 당이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 입장하고 민주항쟁 추모탑에 참배합니다. 한 위원장은 5월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앞서 학생운동 발원지인 광주 제1고를 찾은 한 위원장은 1929년 정신을 기리고 본받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의자에 올라 연호에 화답한 한 위원장은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 죄책감 대신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과 한 위원장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이어지면서 이곳을 포함한 동선 곳곳엔 경찰 인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어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닌 충북 청주를 방문해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중도 확장에 나선 한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수원을 찾아 수도권 표심 잡기로 본격적인 총선전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13명이 오늘 무더기로 탈당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비주류 4인방이 이재명 대표 퇴원 전에라도 최후 통첩을 하겠다고 밝히며 제3지대 형성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강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병우 영등포갑 당협위원장과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합니다. 안영근, 한강원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신당행을 택했습니다. 양당 정치가 이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 개혁신당은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5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종이 입당 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창당 기준을 넘긴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자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주춤했던 민주당 내 쇄신 압박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은 이 대표 퇴원 전이라도 다시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기에는 계속 째깍째깍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대표 측이 병상에서 당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 만큼 최후 통첩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최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숨고르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퇴원 시점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쯤 본격적인 창당 작업을 재개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이란에서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 추모식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이 등장했는데요. 이슬람 국가 IS가 성명을 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펑 하는 폭발음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이 달아납니다. 2번 연달아 터진 폭발에 솔레이마니 추모식에 참석한 추모객 등 1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의한 테러를 의심했지만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گروه تروریستی داعش مسئولیت انفجارهای تروریستی دیروز در کرمان را بر عهده گرفت. IS가 성명서를 통해 테러 배후를 자처하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란과 같은 시아파 단체와 협력하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같은 순위파 계열인 하마스가 갈등 관계인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 비판한 겁니다. 미국도 IS 소행이라는 점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ISIS-K has taken for the attack in Iran. We're certainly in no position to doubt that they remain a viable terrorist threat. 문제는 IS가 성명에서 미국 유럽의 동맹으로부터 먹이를 공격하라. 군대보다는 시민을, 어려운 목표보다는 쉬운 목표를 달성하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한 북한은 그 대가로 무기와 첨단 기술 이전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미국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들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실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2일 여러 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며 영향을 평가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On the 30th of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launched at least one of thes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And on January 2nd,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이어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과 함께 탄착 지점을 표시한 설명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해 또다시 북한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도 공개했습니다. Thes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re capable of ranges of approximately 900 kilometers. That's about 550 miles.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 등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백악관은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때에도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동맹국들과 공동 대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오늘 자정쯤 규모 4.4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파악된 사상자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망자 84명,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는 179명, 도로가 끊겨 고립된 사람은 7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뒤 80대 여성 1명이 붕괴된 주택에서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룹니다. 제2요구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노사정 신년 인사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6월에 멈췄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전격 복귀로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개성공단 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초 가동이 중단된 지 8년 만인데 이 정부는 개성공단을 아예 폐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윤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8년 만에 정부가 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2007년부터 개성공단의 시설관리와 입주기업 인허가 등을 맡아왔지만 2016년 공단 가동이 중단된 뒤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 2020년 6월 북한은 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동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통일부는 재단 해산과 관련해 재단 운영 효율성과 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공단 내 시설 무단 가동 등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도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재단은 본격적으로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재단 소속 직원 40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한 희망퇴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재단 해산이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폐지나 공단 내 우리 시설들에 대한 포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 등 재단 업무는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국방부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된 사람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논란이 일자 이 보좌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새해 업무 첫날인 지난 2일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A씨를 임용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3년 반 동안 보좌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장관은 자신을 보좌할 2급 1명, 3급 2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 이 가운데 3급 정책보좌관으로 A씨를 선발한 겁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씨가 2008년과 2013년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도입 이후 공무원이 2회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A씨는 앞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2급 정책보좌관 자리에 추천됐지만 음주운전 이력 등을 이유로 인사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장관이 신원조 회만 거쳐 임명할 수 있는 3급 정책보좌관 자리로 채용해 일종의 우회 채용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A씨의 국방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장관 정책보좌 업무 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란 내용이 담긴 신문을 같은 의회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발행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집한 신문입니다. 5.18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지난 2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 신문을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배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항의했고 허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 신문은 돌려받았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간에 뭐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허 의장은 5.18에 대해 이런 보도도 있으니 의원들에게 참고하라고 배포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확산했고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 의장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 의장의 행동이 2.18 대구 민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정강정책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데는 총선을 앞두고 호남과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한 걸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김 씨는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범행 전부터 미리 범행 동기와 심경을 적은 문서를 들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김 씨는 고개를 치켜들고 취재진 앞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 문서에는 범행의 동기와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 문서가 붙잡힌 뒤에 자필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미 컴퓨터로 작성한 한글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문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후회 같은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은 영장 심사가 끝난 지 2시간 20분 만에 김 씨를 구속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범행 내용과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입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는 청소년 1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가출 청소년들은 청소년 쉼터에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무인 점포 같은 곳으로 들어가 한파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있는데요. 자칫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한효혜 기자입니다. 부모님과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빚었던 16살 A군은 5년 동안 10차례 넘게 가출했습니다. 거리를 전전하다 한파를 견디지 못해 식사와 간식, 차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를 찾았습니다. 놀이터 이렇게 미끄럼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 쪽에 걸쳐 앉아서 그래서 누워 자죠. 가출 청소년들은 무인 점포 같은 곳에서 잠시 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무인 카페, 그다음에 무인 편의점 그런 공간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는 잘 곳이나 음식을 제공해준다는 이른바 헬퍼를 찾기도 합니다. 제가 SNS에 가출했으니 도와달라고 직접 글을 올려봤습니다. 단 30분도 되지 않아 20개 가까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스킨십을 해주면 재워주겠다며 성적 요구를 하거나 모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줄 테니 사진을 찍어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자칫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최소 10,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대책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쉼터 17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80여 명에 불과하고 쉼터를 몰라 실제 입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200명도 채 안 되는 입소 인원, TO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가출이 50%에 달하는 만큼 쉼터 등 보호시설을 늘리고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에 설탕까지 뿌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 12년 동안 잠적했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다방 여주인 손톱에 남아있던 범인의 피부 조직이 유일한 단서였는데 이 DNA 감식 기술을 통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여관에서 수갑을 채운 남성을 끌고 나옵니다. 12년 전 울산의 한 다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 피의자입니다. 남성은 여주인 혼자 있던 다방에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위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여성은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 하얀 설탕이 온몸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과 CCTV를 탐문하고 다방 잔들도 확인했지만 지문이 남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손톱 밑에 남은 범인 유전자였습니다. 12년 전에는 남녀의 유전자가 섞여 있어 남성의 미세한 유전자를 감식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DNA 증폭 기술로는 잡아낸 겁니다. 남성이 1년 뒤 또 다른 다방 여주인을 폭행해 구속되면서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주인 살해 사건의 피해자를 DNA 재감정, 과거 행적 및 주변인 탐문 수사,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2년 만에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프로파일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자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충북 충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두정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차 안에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수수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겸 배우 임윤아 씨가 데뷔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재계약으로 무려 17년째 끈끈한 동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임윤아 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윤아 씨는 지난 2007년 소녀시대로 연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아이돌과 배우로 승승장구하며 지난해에는 드라마 흥행도 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을 시작으로 총 8개 도시에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새 앨범에 대한 루머를 일축하며 사실상 대중음악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연예 매체는 브리트니가 앨범을 작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랜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이 될 것이라고 전해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간 3일 외신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이날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는 쓰레기라며 결코 음악 산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빠르게 선을 그었다고요. 또 최근 발표한 회고록이 그녀의 승인 없이 출간됐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그녀의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무척 아쉬운 소식이 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법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판사를 향해 날아드는데요. 팔을 뻗은 채 뛰어오른 그는 테이블 넘어 앉아있던 판사를 덮치고 바닥으로 쓰러뜨린 뒤 주먹을 휘두릅니다. 판사는 바닥에 쓰러졌고 놀란 경비원과 법원 직원들이 달라붙어 남성을 판사에게서 떼어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사건. 판사가 변호인의 집행유예 선고 요청을 기각하고 자신에 대한 구속결정 판결문을 읽자 이에 격분해 난동을 부렸다고요. 이 소동으로 판사와 보안 요원이 부상을 당했고 결국 혐의가 추가된 이 남성은 감옥에 수감됐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으로 남겨진 경기도 오산시 땅 매도 금액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전두환 씨 측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55억 원이 추가로 환수 절차를 밟게 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800억 원대 추징금에 대한 환수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우종환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 일가 소유로 추정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이곳 땅 95만 제곱미터가량을 전시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전시 처남 이창석 씨가 전시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한 걸로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소유주는 이창석이 돼 있는데 신탁권자로 넘어갔죠. 그리고 또 반은 전재국 씨가 또 매매를 해가지고.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 땅 중 일부를 공매 절차를 통해 55억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전시 일가와 계약을 맺고 땅을 관리해온 교보자산신탁이 2019년 땅 매각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시의 불법 재산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한 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은 잇따라 해당 땅이 불법 재산이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30일 판결은 최종 확정됐고 55억 원은 국고 환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55억 원까지 포함해 추징한 재산은 모두 1,337억 원, 아직 거두지 못한 추징금은 여전히 867억 원이 남았습니다. 전 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추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추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놓고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행코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홍원식 회장 일가가 패소했습니다. 창업 후 이어져 온 홍원식 회장 일가의 오너 경영 체제가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2021년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논란으로 경영권을 포기한 홍원식 회장.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일가 지분 53%를 사모펀드 한행코에 넘기기로 했지만 석 달 만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가 보장되지 않았고 계열사 매각을 제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행코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단숨에 남양유업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남양유업은 고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 남양 홍씨의 본관을 따 설립한 기업입니다. 1967년 우리나라 첫 조제분유를 만들었고 1991년 출시 이후 32억 병이 넘게 팔린 불가리스 등 수많은 히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대리점 갑질 등의 논란이 겹치며 내리막길을 걸었고 불가리스 허위 광고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60년 오너 경영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행코는 기존 남양유업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영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그동안 서울 남산터널을 지날 때면 2,000원씩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도심 혼잡을 막기 위한 혼잡 통행료를 지불했던 건데 27년 만에 서울시가 정책을 바꿉니다. 강남 방향으로 나갈 때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70년 서울 남산을 뚫어 만든 남산 1호 터널은 강남에서 시청과 광화문 같은 강북도심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남산 터널로 자동차는 몰렸고 그만큼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96년부터 서울시는 혼잡세 개념으로 지나는 차마다 통행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오는 15일 도입 27년 만에 통행료가 일부 사라집니다. 같은 터널이지만 이쪽 북쪽 도심 방향은 2,000원의 통행료를 반대편인 남쪽 외곽 방향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사상 처음 시행한 사회 정책 실험이 근거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만 먼저 면제해봤더니 도심은 평소와 비슷한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엔 양방향 모두 면제를 해봤더니 을지로와 소국로 등 도심 통행량이 13% 늘었습니다. 공짜라고 차가 더 몰렸다는 뜻입니다. 정책 시험을 한 결과 도심 방향만 징수할 때는 인근 도로나 남산 터널 자체에 대한 교통량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걷어들이는 통행료는 1년에 150억 원, 27년 동안 3,3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이 돈을 교통정책에 모두 사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에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를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강화구는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인데도 한때 10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은 6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심지에도 빈집이 즐비합니다. 강화군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빌라에서 공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두고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라도 늘면 그나마 어려움이 덜어지겠지만 문제는 서울집 세금입니다. 기자 같은 건 분양이 안 되죠. 기존 아파트 짓는 것 중에서 지금 일부 나온 것도. 지방 소멸을 막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 겁니다. 대상 지역은 대략 80곳으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일부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서민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는 20만 원씩 전기료를 깎아주고 은행들의 상생금융으로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거나 하면 운영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만들고 이권 카르텔이나 기득권의 횡포를 막아 혁신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달 서울 경복궁 담장이 두 차례나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당했는데 응급 복구 작업이 완료돼 가림막을 걷어냈습니다. 복구 기간 8일, 비용은 1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선처 없이 비용 전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숭례문의 공포부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해 가져온 이 목재들을 보면 당시에 처참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의 부재를 보관한 수장고에선 아직도 탄내가 납니다. 올해로 경력 55년 차인 석장은 당시 무려 4년간 복원에 매달리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가 남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해체할 때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몇 사람 생기고 저도 거의 한 1년 반 동안 피부병을 앓을 정도로. 삼전도비와 언양읍성 등도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고 해인사와 경복궁 내에도 이름 등을 쓴 낙서가 있어 복원 작업을 했지만 훼손전과 같은 완전한 원형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80%가량 복구 작업을 마치고 공개한 경복궁 담장에도 빨간 물감이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낙서 제거를 위해 8일간 약 1억 원의 복구비가 쓰였고 234명이 투입됐는데 올봄 2차 작업을 시작하면 추가 비용도 예상됩니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첫 사례로서 피의자들에게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작은 낙서도 문화재 훼손에 아주 심각한 유해를 준다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기 법률적인 조항. 순찰 횟수와 인력을 늘리고 자동 알람과 경고 방송을 하는 CCTV도 확대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진정한 문화 강국을 위해선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가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제는 게임으로도 한 우물을 파면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죠. 매주 20시간 이상의 연습, 모두가 잘 아는 테트리스 게임에서 전인미답의 고지에 도달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익숙한 화면과 배경음악,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13세 소년 윌리스 깁스는 지금 테트리스 게임 삼매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는 블록을 침착하게 쌓다가 99만 9,999점에서 화면이 멈추자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감싸주는 소년. 코딩의 한계로 더 이상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 이른바 킬스크린 상태에 도달한 건데요.
1989년 이 닌텐도 버전의 테트리스가 나온 이래 AI가 아닌 사람이 이 단계에 이른 건 소년이 최초랍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 소년의 다음 목표는 지난해 3위에 그쳤던 세계 챔피언십 우승이라고 하네요.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외감을 안기죠. 칠레 최대 공연 예술 축제 테아트로 아밀이 개막했는데 그 시작으로 한 남성이 하늘을 걸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칠레 산티아고 상공. 약속이나 한 듯 한 곳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끝에 까마득한 점 하나가 보입니다. 무려 50m 상공, 270m 길이의 줄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외줄타기 선수 나단 폴린. 지역 연극 축제의 개막을 기념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이런 아찔한 시도가 처음도 아니라는데요. 이전에 파리의 상징 에펠탑에서도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개가 끝나자 사람들은 열띤 박수로 찬사를 보내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홍보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한 것 같네요. 국내 첫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바로 어제 일반에 공개돼 화제죠. 러시아에서도 관람객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쑥쑥 자라는 판다가 있습니다. 공개되기도 전부터 인기몰이 중이라고요. 생후 4개월의 이 앙증맞은 존재는 지난해 8월 모스크바 동물원 최초로 태어난 새끼 판다입니다. 2019년 중국에서 건너온 루이와 딩딩 부부의 딸인데요. 몸무게 약 9kg, 키 80cm의 아기 판다의 새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시민 38만 명이 참여한 이름 공모에서 채택된 건 카투사.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름으로 유명하죠.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 관람객에게 미처 공개조차 안 됐지만 벌써부터 러시아는 카투사 아리 중이라고요.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 사랑 듬뿍 받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사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력과 표현력을 길러준 데생에 파스텔, 과쇼 물감 등을 소재로 하는 장수경 작가가 한 화면에 풍성한 연출을 시도합니다. 작가가 오랜 세월 묵묵히 담아온 신앙과 삶의 관계, 그리고 지난해 겪은 개인사와 깨달음이 사물의 재현을 넘어 감성적 표현을 더해 펼쳐집니다. 오는 10일 외계인 2부가 개봉합니다. 관객의 호불호 속에서 15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1편에 이어서 1년 6개월 만의 후속편인데요. 전편에 이어서 치열한 신검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고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범죄 재구성과 타짜, 도둑들 등 1000만 기록을 세운 최동훈 감독의 과감한 도전이 기대됩니다. 뮤지컬 렌트가 국내에서 9번째로 무대에 오릅니다. 19세기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재창작한 뮤지컬 렌트는 현실과 미래에 번민하는 청춘들과 여러 사회 현상을 담았는데요. 록과 R&B, 탱고, 발라드, 가스펠 등의 음악이 관객의 전율감을 일으키고 다양한 공간으로 바뀌는 무대가 몰입감을 더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이었습니다. 마스크맨으로 변신한 프로농구 KT의 허운이 23점을 꽂아 넣는 맹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헌과 특급 용병 베스 둘이서만 무려 51점을 합작한 KT는 쾌조의 5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지난 두 경기에 이어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선 프로농구 간판 스타 허훈. 제가 웬만해서 진짜 저 핑계는 안 되는데 진짜 안 보여요, 앞뒤가. 이제 마스크에 완벽 적응한 듯 혼자서만 23점을 폭격하며 맹활약했습니다. 특히 3쿼터에는 3점슛 5개를 연속으로 내리꽂는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영화 뭐였죠? 와칸다 포에버. 세레머니 잘 안 하는데 예. 딱 그게 생각나가지고. 지난 경기 혼자서 44점을 넣은 특급 용병 페리스 베스는 이번에도 28점을 몰아넣으며 매서운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KT는 삼성을 103대 61, 올 시즌 최다 점수 차이로 대파하고 연승을 5으로 늘렸습니다. 가스공사는 안양 정관장을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니콜슨이 3점슛 4방을 포함해 33득점 10리바운드로 경기를 지배했고 김낙현과 신승민이 2자리 득점으로 공격을 도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 텐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도 낮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추가로 대기오염물질이 날아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텐데요. 그래도 내일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는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추위는 갈수록 심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보겠습니다. 서울 5.4도, 광주 2.3도 등 대부분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